이 로봇 청소기 일종의 드론입니다. 드론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만 이 드론이 전장에 가면 아주 무서운 녀석으로 돌변을 합니다. 불과 수백 달러짜리 드론이 수십만 달러짜리 탱크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였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마 이 드론의 활약은요, 오히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북한한테 더 많은 영감을 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장 상황에서 드론은 우리를 매우 괴롭힐 수 있는 아주 고약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K방산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먼저 보는 시간, KTV 밀리보기 군사전문기자 이세환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명희 씨는 요즘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애들을 학교에 보낸 이후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거였죠. 이 로봇 청소기는 아주 신통한 녀석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스캔하고 청소를 끝마친 후에 자기 자리로 돌아와 충전까지 하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었죠. 김명희 씨는 요즘 삶의 질이 아주 올라서 매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 일종의 드론입니다. 드론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만 이 드론이 전장에 가면 아주 무서운 녀석으로 돌변을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시아군은 막강한 전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런데요, 러시아군의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접근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러시아군의 전차들이 곳곳에서 파괴되기 시작한 거였죠.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대전차 미사일도 있었지만 가장 무서운 녀석이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사정이 다급해진 우크라이나군은요,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200~300달러짜리 드론에 RPG 탄두를 케이블 타이에 묶어서 바로 폭탄으로 사용한 거였죠. 그리고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불과 수백 달러짜리 드론이 수십만 달러짜리 탱크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였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드론의 활약이 여기까지였을까요? 아닙니다. 드론의 활약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가 격파되는 것은 물론 참호를 파고 숨어있는 보병들한테도 이 드론이 달려들기 시작했죠. 심지어 드론에 따로 케이블 타이로 폭탄을 매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류탄을 매달아 놓고서 근처에 가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됐었죠. 이에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굉장히 극심한 PTSD에 시달립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모든 병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드론의 로터 소리입니다. 보통 여러분 드론 보시면 로터가 4개가 달려있죠. 이 4개 로터가 돌아가면서 왱 소리를 내요. 그런데 이 소리가 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병사들은 이렇게 증언하죠. 이 왱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지없이 누군가가 죽었다. 그야말로 사신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드론으로 이렇게 전차를 잡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 드론으로 보병을 공격한다.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많은 그 영상들을 보면요, 무슨 장면이냐면 보병 한 명한테도 드론이 폭탄을 매달고 가서 자폭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드론으로 전차 하나를 잡는 건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데 드론으로 사람 한 명을 전사시킨다. 이것이 과연 가성비가 뛰어난 걸까? 이걸 가성비 측면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가성비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일 수만 발의 포탄이 오갑니다. 심한 경우엔 하루에 6만 발의 포탄을 서로 쏟아부었어요. 한 달에 100만 발을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요, 적 병사 한 명을 죽일 때 무려 2~3만 달러가 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적 병사를 2~3만 달러가 아닌 겨우 200~300달러로 전사시킬 수 있다. 이거 역시 가성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굉장히 많은 드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드론에 야간 관측 장비까지 달아서 야간에도 주간처럼 공격을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이 드론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드론만 전쟁에 쓰이는 게 아니죠. 군사용 드론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군사용 드론은 훨씬 성능이 좋죠. 왜냐하면 아주 커다란 폭약을 탑재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군이 사용했던 샤헤드 136 이란제 드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군은요, 이 샤헤드 136을 마치
전략 미사일처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런 드론을 대량으로 보내서 우크라이나의 중요 산업 시설을 폭격하고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드론은요, 군사용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주 값싼 탄도 미사일만 하더라도 수백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샤이드 136 드론은요, 한 발에 2만 달러밖에 안 해요. 굉장히 가성비가 차고 넘치는 물건이죠. 이런 군사용 드론을요, 밤에 수백 기를 날려보내면 중간에서 굉장히 많이 격추가 됩니다. 사실. 왜냐? 이 샤이드 드론의 최고 속도가 시속 200km가 채 안 돼요. 그렇다면 웬만한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죠. 만약에 일반적인 대공포로 이 샤이드 드론을 잡는다면 그나마 가성비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발에 역시 수백만 달러짜리 지대공 미사일로 이 샤이드 드론을 요격한다면 어떨까요? 이거 역시 방어하는 입장에선 가성비가 폭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굉장한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저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 수십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느냐? 굉장한 고민에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요, 공격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의 경제력을 있는 대로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드론은요, 공중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해상에서도 있죠. 우크라이나군은 최근에 해상 드론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 드론은 쉽게 말해서 무선 조종으로 가는 모터보트입니다. 아주 고속 모터보트죠. 이 모터보트 앞에는요, 엄청난 폭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모터보트가 빠른 속도로 적 군함에 타격하게 되죠. 그러면 적 군함은 이 모터보트를 발견하고 이 모터보트를 격침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탄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워낙 작고 빨라 맞추기가 힘들죠. 겨우 $10,000도 안 되는 드론에 수천만 달러짜리 군함이 격침되는 거였습니다. 러시아군으로선 환장할 노릇이었죠. 이렇게 드론은 지금 현재 전장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드론은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가 된 거죠. 특히 여러분, 이런 값싼 드론이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가 어떻게 이런 드론으로 강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 드론의 활약은요, 오히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북한한테 더 많은 영감을 줬을 거예요. 드론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드론이 무기화될 수 있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드론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요한 건 드론은 세계 최대의 상용 드론 생산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장 상황에서 드론은 우리를 매우 괴롭힐 수 있는 아주 고약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구 저쪽 편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중동에서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드론은 대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마스 게릴라들이 훨씬 더 많은 드론을 사용할 것 같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세계 최고의 군사용 드론 생산국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진입하면서 소형 전찰 드론을 수백 개를 뿌렸어요. 이 소형 정찰 드론 덕분에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의 시가전에서 별 큰 피해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의 이런 방식이 시가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드론을 주로 정찰용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물건이 하나 있었죠. 글로벌 호크라고, 무인 정찰기라고 하는 것. 이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일종의 드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정찰용 드론을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정찰용 드론은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찰용 드론에 미사일이나 폭탄을 매달아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건 한마디로 그 순간 공격용 드론으로 변신하는 거죠. 또한 우리 스스로 고고도 무인기도 역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는요, 여러분, 덩치가 크면 공격용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왜냐? 무인기에다 폭탄이나 미사일을 잔뜩 달고 날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인기가 적을 식별하고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말 그대로 손색 없는 공격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항공산업에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여 왔죠. 그래서 KF-21도 나왔는데 이런 무인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고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많이 쓰였던 건 이런 정찰 드론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작은 상용 드론이 무기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론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상대방도 드론을 분명히 쓴다. 그리고 상대방은 굉장히 작은 값싼 드론을 사용하는데 이게 의외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전장에 대비해야 되냐 명확하죠. 정찰용 드론을 공격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드론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KF-21 같은 경우에는 6세대 전투기로 만약에 진화를 하게 된다면 주변에 무인기와 같이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무인기는 모기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무인기가 가서 공격을 하고 때로는 자폭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도 군사용으로 자폭용 무인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K방산을 수출하면서 절충교역으로 폴란드제 자폭용 무인 드론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 드론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충교역으로 이 정도 들어오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대량으로 무인 자폭용 드론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가지 종류만 개발하면 안 돼요. 샤헤드 136처럼 전략적인 목표로 쓰이는 자폭용 드론도 필요하고 전장에서 적 기계화부대 차량한테 돌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폭용 드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투자가 더 많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드론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 국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거예요. 이 전장에서의 드론 활약 때문에 우리나라도 드론 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이 드론 작전사령부에는 육군만 있는 게 아니라 육해공 해병대 인력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이 모여서 앞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드론을 활용해야 하고 그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드론 무기체계를 가져야 하며 적이 드론으로 공격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론은요,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입장에서 가진 게 많은 입장에서는 사실 막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저 많은 드론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이런 게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드론은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의 드론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다음에는 안티 드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사 전문기자 이세환이었습니다.